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 그 터널이란 주요 키워드가 나왔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또 심리를 행동을 조작하는가 해서 내가 속한 사회의 압박 이런 것들과 함께 기정사실화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집단 외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만 그것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그런 심리 조작 기법을 좀 봤고요. 그리고 잠깐 말미에 영감 상법이라는 참 어떻게 보면 마케팅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를 또 조작하는 그 방법을 살짝 맛을 봤습니다. 네. 바로 그 영감 상법을 보면 그게 심리 조작의 원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이죠. 뭐 송금이랄까 손을 내밀어 준다든지 이름을 말하고 가족 이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고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밀이나 고민, 자기 과거를 말하게 하는 게 심리 조작으로 연결되는 첫 번째 키예요. 너의 비밀이 뭐냐, 너의 고민이 뭐냐, 너의 과거는 어땠냐. 이걸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을 조작할 수 있는 딱 기본 이제 1차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결국 고민을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약점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고민이 이 사람의 약점이잖아요. 그 위크 포인트를 안단 말이죠. 그리고 남에게 말하기 힘든 부분을 말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는데 이 사람한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자기의 문제를 말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라는 구원을 바라는 을의 입장에 서게 되거든요. 그럼 그 들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갑의 입장에 쓴단 말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아, 내가 해결 방법까지 알려줄게. 너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지? 보니까 조상에 대한 뭔가가 지금 공양을 해야 된다. 공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항아리를 산다든지 다보탑을 산다든지 고려인 삼차를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성품을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결국 확신을 차고 과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흔들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카리스마가 확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이라면 내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구매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대화를 나눌 때 쓰는 기법들이 예스 세트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스 섹스? 아, 세트. 우리 세트 집합. 세트. 세트. 이게 뭐냐면 예라고 말하는 것 같은 질문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예스라고 대답하도록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예전에 짐 캐리 나온 영화에도 그게 나와요. 오늘 무조건 예스. 예스맨. 그게 그렇게 하는 사이에 예스라고 자꾸 대답하는 사이에 이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은 지금 질문한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자꾸 긍정적인 예스가 형성되잖아요. 이 사람은 나하고 뭔가 통하는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질문한 사람이 뭐라고 해도 예스. 거기 끄떡끄떡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스라는 질문을 미리 사전에 그냥 정보를 다 빼오는 거죠. 그래서 점집 가면 특히 이런 거 많이 하죠. 맞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이거 맞지? 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틀린 것 같아도 무조건 맞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도 자꾸 설득해. 내가 아닌데도 그냥 그렇게 맞는 것 같은. 그렇죠. 너 되게 좀 차가운 면이 있지만 또 한번 친해지면 굉장히 그렇죠. 속에 있는 거 다 내주는 성격이지. 안 그런 사람이 없거든. 그렇죠. 겉으로 볼 땐 좀 차가워 보이지만 마음 한번 주기 시작하면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는 스타일이구나. 맞거든 다. 그렇죠. 너 그 고집 센 편이지. 맞거든. 고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 물어봐요. 그래 정확하게 맞춘다고 이 사람. 그러나 뭐 다 똑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영감 상법으로 이 물건을 팔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잠도 서너 시간밖에 못 자게 만들어요. 일부러 또 수면을 부족하게 하지만. 그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자원봉사하고 그다음 자기 재산, 집, 차 다 기부하거든요. 교단에. 근데도 자기는 자기 의지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내 뜻이야.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이제 심리가 우리가 조작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이 심리를 조작한다는 건 속이는 거잖아요. 기만한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 기만은 인간 지능의 본질이 속임수거든요. 사람의 지능이 언제 이렇게 갑자기 확 좋아졌냐면
속임수를 본격적으로 쓰면서 사람 지능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의 본질은 속임수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간이 얼마나 재밌는 존재냐면 연극, 문학, 드라마에 열광하잖아요. 속임수를 현실로 받아들이잖아요. 약속된 허구, 거짓인데 약속된 허구에 우리는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울고 웃고 돈을 내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속임수에 넘어간단 말이죠. 창작하는 사람도 이건 사실이 아닌데 네. 보는 사람도 이건 사실이 아닌 거 알면서도 서로 네. 그 허구에 다 감동하는 거군요. 예전에 일당백에서 거울을 보는 나, 네. 나는 내가 아닌데 나라고 인식하는 거, 거기서부터 인간이 시작됐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맞습니다. 이거 바로 이제 락강식으로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되는가 크게 두 가지 속임수를 쓴다는 거죠. 거울에 있는 거는 비친 내 모습인데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인간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죠. 아버지를 나는 사실은 아버지를 죽이고 싶고 아버지를 정오하는데 나는 아버지를 좋아해. 나는 아버지를 따라갈 거야. 아버지를 이제 숭배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인간은 사회화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체적인 나만의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인간으로 그 편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언어를 가지지 못하고 아버지의 언어, 사회가 만들어주는 언어를 가지고 평생 자기 언어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그 일종의 신경증을 가지면,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가지고 살면 사람이 신경증을 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딱 맞습니다. 야, 일당백 이제 좀 했다 이거야. 자, 그렇게 이제 기만을 하는 게 인간의 사회적 지능인데 이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결국 어떻습니까? 이걸 절대적인 믿음으로 만들면 그 사람을 돈을 빼앗을 수 있고 몸을 빼앗을 수 있고 마음을 빼앗고 나중에 성적인 착취, 목숨까지 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까? 함정을 파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무기가 없는 척 해가지고 방심하게 오게 한 다음에 갑자기 무기를 꺼내가 죽이게 한다든지 다치게 한다든지. 뭐 짐승들도 이렇게 쓰잖아요. 짐승들도 이런 속임수를 쓰거든요. 짐승들이. 그 책은담에 응립여수 호행사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책은담이라는 책 보면. 네. 매나 호랑이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응립여수. 매는 조는 척 하는 거예요. 잠자는 척 꾸벅꾸벅. 가지 나뭇가지 앉아갖고. 네. 그래 다른 짐승들이 아이고 뭐 저거 잠자나 보다. 그러다 쫙 낚아치는 거죠. 호행사병. 호랑이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병든 것처럼 그래요. 병든 범위. 완전 병든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 방심한 다음에 확 낚아치는 거죠. 짐승도 똑같아요. 이 속임수 쓰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도 그렇죠. 하고 사슴도 이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몸틀어서 반대로 가서 그렇죠. 호랑이 속이고 기만이죠, 그러니까. 그런 척하는 거죠. 그 함정의 그럼. 근데 문제는 이게 인간에게는 문제가 뭐냐면 상대가 속은 사실을 알게 되면 보복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내가 또 다칠 수 있잖아요. 내가 위험해질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기만을 해야 되냐? 상대가 속았다는 사실도 모르게 속여야 된다 이거죠. 사기의 최고는 뭐냐? 최고의 사기는 피해자가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게 설계하는 게 최고의 사기거든요. 우리 스팅, 영화 스팅 보면 나오잖아요. 갑자기 이제 막 그 총을 쏘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봉이죠. 돈 다 뺏기게 되는데 지금 난리가 났는데 당신 집 몸이라도 빨리 피해라. 그러면 당신이 안전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다 날려갔는데도 아유 그래 내가 여기 빨리 피신해가지고 여기 연관 안 되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하면서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 사람 사라지고 나서 전부 다들 훌을 틀고 일어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모르겠죠.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자기가 사기 당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오히려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아이고 난 다행이야. 그때 나 더 큰 사고에 안 말려서. 이게 최고의 사기인 거죠. 내가 사기 당했다는 사실도 스스로 부정하는 거. 사기 아니야.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그래도 거기서 살인 사건에서 구해줬잖아. 실제 자기를 사기해가 돈 다 털어갔지만 내가 살인범이 될 수 있었는데 걔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살인범이 안 됐잖아. 참 감사하고 고마워. 그것만 해도 어디냐 그런 분도 있고 또 사기꾼이 깜방 들어가 있는데도 저 사람 너무 억울하게 들어갔다고 사기 당한 사람이 막 뭐 탄원서 써주고 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보면 속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속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인생 공부 크게 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본다면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하고 가장 권력의 정점에 오른 사람은 가장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속인 사람들인 거죠. 실제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돈도 갖다 바치고 마음도 주고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대표적인 게 정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정치는 단 한 번의 사기를 위해서 평생을 청렴결백한 척, 민족을 위한 척, 정의를 위한 척, 원칙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평등과 공정을 입에 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되고 나서 싹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다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권력자는 그래요. 그런 아닌 권력자는 거의 없어요. 이건 좋은 권력, 나쁜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타락하거든요. 권력은 힘이잖아요. 힘은 본질적으로 행사하려고 해요. 칼은 가지면 무조건 쓰고 싶어요. 그거는 좋은 권력, 나쁜 권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권력은 도덕적인 치하한단 말이죠.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치하하고 국익을 위하는 치하하는 거지 그 본질은 속이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런 거죠. 자, 근데 왜 사람은 속았다는 사실도 알아채지 못하고 상대를 믿게 되나 이거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지금 넷플릭스에서 그걸 하고 해도 안 믿는단 말이죠. 아, 절대 사탄의 그 방송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라. 사람들이 말해도 왜 못 믿냐 이거죠. 왜 사람은 그러니까 못 믿는 게 아니라 왜 거기만 믿냐 이거죠. 그는 결국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다 이거죠. 사람은 기본 값이 뭐냐면 상대를 믿게 돼 있어. 사람은. 이게 핵심이란 거죠. 그게 기본값이에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려면 상대를 믿는다는 거죠. 엄마를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나를 저절로 안 주고 내를 이거 안 해주면 난 어떻게 살아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난 못 살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잘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스마일 항상 하지 웃어주잖아요. 안 그러면 엄마가 나를 버릴 수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애들은 필사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핏줄이 아닌데 그 아이를 입양하고 이러면 있잖아요. 애가 어느 순간에 부모를 닮아가요. 그 필사적인 노력이에요. 애가 부모를 닮아가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외형적으로도.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나는 버림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인정 있잖아요. 동년배 압력이라는 이 사회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인정을 못 받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상한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냉정하게 말해요. 개가 주인을 따르는 믿음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죠.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슨 고상하게 너의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개가 주인 따르잖아요. 한번 믿으면 왜냐면 개는 주인을 따라야 먹을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알면서도 쫓아가고 모르면서 쫓아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디폴트 값이라는 거죠. 디폴트 값입니다. 이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망아지든 말리든 송아지처럼 태어나서 하루만 지나면 걸어다니고 이러면 되는데 네. 인간은 그게 안 되잖아요. 태어나서 최소한 이제 그럴 때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최소한 어느 정도 대여섯 살까지는 이건 절대적인 3년 정도는 절대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결국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하의 사기꾼들은 사람을 무조건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일단 반은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만나는 게 핵심이에요. 만나면 무조건 난 다 알아. 만나면 8분 능선을 넘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 돈 버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 만나는 걸 정말 조심하거든요. 돈쟁이들은 절대, 돈쟁이는 부자들은 사람 만나는 걸 되게 꺼려해요. 서로가 어떤 신뢰하고 서로가 보정을 세우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나면서 이미 약해지거든요. 사람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기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만나기만 해달라. 브로커의 핵심이 있잖아요. 일을 해주는 게 딴 게 아니라 일의 90%는 사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전화해주고 그 자리 잡아주고 술자리 밥자리 그 만들어주면 브로커는 돈값 다 한 거란 말이죠. 정치 브로커든 뭐 모든 브로커 핵심은 만나게만 해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네. 만나기만 하면 네. 절반 성공이군요. 네. 그럼 그리고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되냐?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게 계속 만나고 계속 얼굴 접하면 TV에 사람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왜 TV가 스타가 됩니까? 많이 나올수록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끼게 되겠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TV 나오려고 하는 거죠.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그게 결국 그런 논리입니다. 일단 얼굴 비춰놓으면 계속 친밀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밉상해도 미운 정이 들게 돼 있거든요.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사람을 잘 안 믿게 됐거든요. 네.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관계를 맺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데 딱 하나 관계 맺을 때 두려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관계 맺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 네. 나는 알 것 같아요. 바로 소선당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소고기를 만날 때 우리는 또 이미 반쯤은 넘어가게 되죠. 맞습니다. 네. 소선당 한우. 특히나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소선당 한우를 드신다면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100% 성공입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네. 그럼요. 네, 소선당 한우로. 아무리 나에게 경계심 있던 사람도 네. 그 입에서 살살 녹는 소선당 한우를 먹으면 네. 그냥 마음도 녹아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이제는 소선당 한우. 맞습니다. 네, 맛있게 한번 설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맛만 보면 넘어올 수밖에 없는 소선당 한우는 2플러스 한우를 아주 합리적 가격에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선당 한우와 함께 다양한 또 부속 고기들, 네. 그리고 뭐 사골 국물까지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인터넷에서 소선당 한우 꼭 한번 검색하셔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선당과 만나는 날 우리는 모두 살살 녹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하는 게 바로 이렇게 계속 만나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그게 애정이나 신뢰로 발전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심리 조작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는다는 기본 값이 있기 때문에 심리 조작이 성립하는 토대가 되는 거죠. 자, 결국 인간에게 믿는다는 것은 사실 자기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네. 자기 동료나 가족을 안 믿으면 그리고 그 동료를 배신을 한다. 가족을 배신한 거는 가장 이거는 인간 쓰레기적인 행위란 말이죠. 믿음이 기본인데 그걸 배신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인간이란 낙인이 찍히면 끝인 거란 말이죠. 그 삶의 이제 종지부가 찍히는 건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배우는 게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기본값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동료를 배신하는 것보다는 동료를 위해서 희생한 길을 대부분 택해요. 내가 거짓말하고 이건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 세상이 유지되어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제 돌연변이들이 나오는 거죠. 네. 사람을 배신을 하고 자기 이제 동료를 이제 신뢰하고 이런 것보다 동료를 항상 배신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고 이런 사람들이 대성공 거두는 사람도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신뢰를 배신하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귀다가 헤어지고 이래도 괴로운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배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예를 들어가 그 관계가 깨지는 것들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소시오패스 이런 거죠. 네. 고통을 못 느껴요. 배신한 것에. 희생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용해 먹어야지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살아나니까 그 유전자가 또 계속 이어지겠죠. 특히나 이제 사회가 우리가 아주 복잡한 사회가 됐잖아요. 예전처럼 폐쇄적이고 농촌 사회가 아니라 도시에 서울에 1,000만이 산단 말이죠. 익명의 사회예요. 이럴 때 이제 그 사람 믿을 수 없다. 뭐 어떻게 알아? 1년에 서울시 동에 전입신고 뭡니까? 10%가 맨날 이사가 바뀌는데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사기치고 저 동네 가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쉽게 감출 수 있어요. 지금 또 이름 개명도 쉬워졌잖아요. 이름도 바꿀 수 있어. 얼굴도 성형에 바꿀 수 있어. 그럼 뭐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데. 그런데 뭐 이름도 바꾸고 얼굴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꿔갖고 대성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죠? 심리 조작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성립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일본 옴진리교를 만든 아사하라 쇼코예요. 익명성의 사회가 되니까 숨기가 쉬워졌잖아요. 네. 사실 아사하라 쇼코가 전과 이범이었거든요. 전과도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은 사람을 이제 폭행해가지고 상해죄 그리고 약사법 위반해가지고 2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걸 일본 사회에도 넓은 큰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탁이 가능해지는 거죠. 대도시로 가면. 이 사람 일본 구마모토 사람인데 일본 규슈의 그 구마모토 대지진도 나고 사실 일본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구마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좀 그것도 강한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집안이 이제 칠형제인가 그랬을 거예요. 7남매인데 네. 그 시각 장애가 좀 있었어요.
시각장애가 있었단 말이죠.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한쪽 시각은 완전히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살아 있었거든요. 일반 학교를 갈 수가 있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맹학교를 가면 전액 무료란 말이죠. 그래서 야, 너 그냥 맹학교 가라. 그 가면 돈이 안 들잖냐 이거죠. 그래서 맹학교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니까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우리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거와 똑같은 거. 다 눈물인데 혼자 난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된 거죠. 와. 아,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누군가를 속이거나 혹은 네. 누군가를 조종하는 거가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과거를 다 소멸시키고 나타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사람을 속이고 조작하면서 쾌감을 지배 중독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사하라 쇼코처럼 이 심리 조작을 거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네. 폐쇄적인 집단에서 일단 강한 위치에 있어요. 가족이로 치면 아버지 엄마처럼 강한 위치. 독재자 같으면 그 독재자, 국가의 독재자. 근데 대부분의 뭐 사람들은 폐쇄적인 집단에 있어도 애정과 책임을 가지잖아요. 부모가 뭐 내가 뭐 이 집안에 내가 독재자 한다 해서 부모가 막 그렇게 없잖아요. 애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면 뭐냐? 강한 위치에 있는데 강한 위치에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 강한 위치에 있으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나 윤리의식이 결여된 거죠. 그러니까 약한 상대나 속이기 쉬운 상대를 만나면 보호가 아니라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지배를 하면 왜 그러느냐? 지배를 하니까 세 번째인데 쾌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배를 통해서 얻는 쾌감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가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이에요. 지배 쾌감이 타인에 대한 공감, 배려보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타인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왕따시키는 데서 너무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글로리 나오는 그 집단들. 거기서 쾌감을 느끼잖아요. 꼭 걔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죠? 그 주인공. 연진이 말고. 그러니까 주인공. 송혜교? 문동은. 그 걔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걔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선택되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는. 걔가 아니었으면 너였으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냥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라도 좋았던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쾌락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 심리 조작을 거는 사람들은 정신의학적으로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인격 장애. 너무 그게 강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게 뭐냐?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즘이 아주 강한 사람들. 모든 기준은 자기고 남은 신경 안 써요. 남의 고통, 남의 의견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오로지 자기. 그게 너무너무 강한 거죠. 자기 사랑이 너무너무 커요. 남을 공감, 배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와 같아요. 어린애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유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전능감을 가진 거예요. 내가 모든 게 어릴 때 다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남을 이용해 먹는데 아주 익숙한 거죠. 그 어린애들 그냥 무조건 해놔. 떼쓰고 이런 거 해줘야 돼. 안 되면 안 돼. 나 막 물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데 이제 강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 컬트 교단의 구루라고 하죠. 이런 이사하라 쇼코도 그렇고 그 JMS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저도 대학 다니자마자 JMS 그 친구가 그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다 해가지고 참 오랫동안 저를 계속 그걸 했거든요. 설득을. 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제가 글을 좀 읽고 이러니까 시집을 주더라고요.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참 맑고 깨끗한 시가 있다. 한번 읽어봐라는 거. 별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친구하고 친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고 그래 뭐 아주 평이하고 상식적인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 아주 종교적인 감정을 어쩌고저쩌고 그땐 그런 몰랐으니까 그게 벌써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계속 이제 한번 가자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는 뭐 그렇고 너 충분히 다니고 좋은 이야기 나한테 들려주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 친구가 결정적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이 친구도 축구를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분이 축구 시합만 하면 50골을 넣는다는 거예요. 축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군대식 축구 했다던데 그죠? 군대식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북한식 축구. 북한식 축구. 네. 네. 북한은 왜 그 골프장도 이렇게 홀인원 골프장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분이 이렇게 골 차고 볼 이렇게 드리블하면서 가면 이렇게 막 낙엽처럼 다 이렇게 쓰러져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50골씩 놓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그냥 뭐 그 친구하고는 뭐 그 이후로 이제 지금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근데 조금 제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조금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컬트 그룹의 심리적 특성이 있다고 해요. 네.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망상증, 신경쇠약, 정신분열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였죠. 히틀러죠, 히틀러. 네, 어릴 때부터 그죠. 그런 아버지로부터의 가혹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이 항상 피해식이 강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자기 확신이 강하대요. 나는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은 30, 40대 때 고뇌나 어떤 큰 병을 앓는다든지 이런 시기를 하고 나서 내가 도를 깨우쳤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유명한 큰 어떤 성직자들 같은 경우도 이런 사람 많아요.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대부분 젊은 시절에 큰 병을 앓았고 이랬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고 치유를 얻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교단을 일군 사람들이 꽤 있죠. 그래요. 네. 대부분 젊은 시절에 좀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병약한 몸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사회적 생활이 단절돼가지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불안정하잖아요. 내 혼자 힘으로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나 자기를 숭배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옆에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받들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를 지탱할 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존경해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자기를 지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측근들이나 부하들이나 에피고넨들, 자기 아류들이 필요한 거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럼 따르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불멸의 감각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불멸. 이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영원하다는 감각을 갖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죽음도 개의치 않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뭔가 무한한 뭔가가 있어지고 성스럽고 위대한 존재의 일부와 연결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 그러니까 뭔가 불멸의 감각을 어떻게 갖게 해주냐? 그것은 바로 이런 구루들, 이런 교조들이 갖고 있는 그 아까 말한 자기의 나르시시즘인 그 전능감에서 유래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카리스마는 뭐에서 만들어지냐면 정말 교만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카리스마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안하고 내일 겁나고 이렇잖아요.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고 내가 어떤 사고와 어떤 병을 앓을지 모르고 우리 가족이 다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있잖아요. 전혀 안 흔들려. 나는 선택을 받았고 나는 신의 조식이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예전에 한번 돌아가셨습니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네. 그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타야 되는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다음 비행기를 타는데 그 비행기가 바로 1983년이죠. 그 소련이 칼 007 추락을 시켰잖아요. 격추를. 그 소식을 하면서 진짜 회장님 정말 그래도 회장님 이건 불행 중 진짜 천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탔어야 돼. 내가 탔으면 그 비행기 절대 격추 안 됐어. 라는 정도의 자기 확신. 나는 큰일을 할 사람이고 우주가 나를 선택한 사람이야. 라는 게 있어요. 교주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미친고 독하고 뭐 이런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팽창을 시키는 거죠. 나는 세상이 나를 점지했어. 우주가 나를 선택해서 신이 나를 선택해서 이러니까 자신감 없고 불안한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강렬한 인상을 주고 이 사람하고 따라 있으면 막 구원해 준다 우리를.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멸감. 너 나하고 있으면 내가 탁 손을 해주면 너 나하고 같이 있으면 이 우주의 처음과 끝을 나하고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되고 그럼 제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너는 이제 가족을 벗어난다 그죠? 이 사람은 영생을 약속하는데 부모는 나한테 생명을 줬지만 그것은 생물학적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에게 영생을 준단 말이죠. 부모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뺑기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 이런 정말 이 사람들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교조로 바뀌는 것들. 정말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가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키도 작고 뭐 얼굴도 뭐 별로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안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위대한 스승이 되고 지도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아까 몸도 아프다 했잖아요. 이럴 때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 현실이. 그럴 때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럴 때 자기를 팽창시키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정신승리가 전능감으로 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신내림을 받는 분들이 있죠. 네.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서정범 교수가 이 어떻게 해서 무당이 이제 신내림 받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신내림 받을 때 사회적 상황이 어떠냐면 자기를 지탱해준 가족들이 다 사라졌다든지 엄마 아버지 갑자기 다 돌아가시고 자기 가족이 아무도 없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든지 아니면 지금 자기가 어마어마한 극한 상황에 몰린 거야. 내가 지금 이제 막 몸이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을 병을 이제 선고를 받았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갑자기 신내림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 살아야 되니까 네. 갑자기 뭔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사실 저희 이제 좀 먼 친척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젊은 나이에 애는 많은데 갑자기 남편분이 교통사고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시아버지 늙으신 시아버지 한 분 계시고 자식은 4인가 5인데 아무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고민했는데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꿈에서 갑자기 나타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너 이제 먹고 살게 해줄게 하더니 신내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데 아파트가 5층짜리 건물도 올렸죠. 신내림이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완전 가진 게 없고 모든 게 나는 이제 절망적이다 할 때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갑자기 뭐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야.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갖고 자식 교육 다 시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이제 확 과대자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진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타인을 이제 정복하고 지배하고 경멸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을 이 심오한 이 하나님인 아들이 나를 몰라보구나. 이 돌을 깨친 나를 몰라보구나 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쫙 갖게 되는 거죠. 아니 본인이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렇게 뻔뻔하게 못할 거야. 네, 본인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괴벨스하고 같죠. 괴벨스가 자기 장애를 어떻게 포장했습니까? 신이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특별한 표시를 사인을 했다는 거.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거 완전히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신이 내린 사람이야 이거죠. 너희들하고 달라. 오히려 그 장애를 더 이제 우월한 표시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평범한 사람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교단의 교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바꾸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진짜 그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극복한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자기애를 팽창시켜갖고 만든 거잖아요. 위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훼손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 되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피해망상이 변하고 신경쇠약이나 자아분열 일으켜서 그냥 어느 순간에 막 미친 듯이 폭주하게 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아사하라 쇼크가 이걸 보여줘요. 네. 아사하라 쇼크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엘리트들이 다 오는 거예요. 전부 막 와갖고 동경대 나오고 교토대 나오고 개요 나온 사람들이 막 멀쩡한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미치는 거예요, 다들. 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하는데 이 아사하라 쇼크도 결국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여자 너무 좋아해요, 다. 특히 처녀를 좋아해요. 키 크고 이런 처녀. 다 비슷하죠, 어디 종교도. 그렇게 해서 맨날 하렘을 만들어요, 완전히. 일본 예전에 그 막부의 장군들, 쇼군들이 만든 그런 하렘 같은 걸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쪽 교단이 작용을 해서 이 교단에 이제 들어간 피해자 가족들에 의한 변호사 일가족을 가족을 살해해버려요. 그 사건에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자꾸 그냥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서 아사하라 쇼코가 이제 그러면 내가 재림 메시아다. 내가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을 내가 일으킬 것이고 구원을 해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이제 선거에 내가 나가겠다. 내가 이제 선거에 나가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 근데 90년 중요한 선거에서 완전히 표가 뭐 1000표 나왔나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갈수록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네, 뭐가? 네. 그럼 피해망상이 강해지는 거 이 사람처럼 이거 자기 전능감이 훼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막 총칼 무기까지 도입하기 시작해요. 폭주하는군요. 네. 그래서 살인가스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됐냐? 결국은 뿌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게 존스타운도 그렇고 이게 딱 붕괴가 시작되면 그냥 단숨에 파멸해 버려요. 진짜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영화가 있었거든요. 1994년 영화 말고 드라마였거든요.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KBS 사라비아 공화국
영화가 있어요. 기령우하고 오지명 씨 나오거든요. 네, 봤든지 아니면 하여튼 알아요. 예.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 기령우라는 사람이 아주 순수한 대학생이에요. 청년인데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이 사회 의식도 강하고 이 세상에 정의감이 강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학생 운동을 했나 이래가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주역학 이런 걸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점을 치고 이거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이제 하나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그 순수하고 좋은 애들 만들다가 항상 모든 것들은 이제 결국 우상화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결국은 한순간에 파멸이 되고. 근데 거기서 그 노하우를 얻은 이제 오지명은 또 다시 이제 또 새로운 또 그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하거든요. 그 아싸라비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싸라비아, 네. 콜롬비아, 네.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네, 바로 그 아싸라비아예죠, 이게. 네. 그래요? 네. 그거죠. 거기서 나왔나요? 네, 아싸라비아에서 나온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아싸라비아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걸 일종의 만트라 주문이죠, 일종의. 우리가 아멘하고 나무아미타불 하듯이 사라비아도 그거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 드라마도 보시면 다 지금하고 똑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파멸하고 순수하고 이상주의적이고 정의감이 강한 학생일수록 이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어 보겠다 이 힘을 가지고.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밀란 쿤데라의 말처럼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유토피아로 약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참 그런 것들이 역사는 항상 반복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교단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지금 전능감이 훼손되고 파멸당할 때 나 혼자 안 죽어, 같이 다 죽자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그렇게 이제 파멸하게 되는데 항상 그런 교단의 특징은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사랑합시다, 공감합시다, 우리 차별 없는 세상 만듭시다. 그런데 항상 나중에 보면 개인의 주체성이 사라져요. 오로지 교주가 다 모든 걸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더라도 개인의 어떤 자유랄까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유로운 정신이랄까 창조성, 자연스러운 게 없고 무조건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서 만든다 이러면 있잖아요. 이건 의심해야 돼요, 일단. 근데 너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교단에 의탁을 해라. 네 모든 문제를 다 우리 멘토가 되는 선배 신도에게 상담을 해라. 그렇게 사람의 주체성, 자립성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약간 좀 의심할 만한 포인트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못 벗어나냐 이거죠. 아니 근데 다 알잖아요. 저 사람 진짜 아무것도. 근데 왜 못 벗어나냐 이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이게 사회의 문제가 구조의 문제인데 희망이 없는 세상, 내일이 안 보이는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갈수록 위축되거든요. 내가 지금 직장에 잘려버렸어요. 실업자예요. 내가 지금 평생 이거밖에 몰랐는데 장사 문 닫아버렸어요. 나 지금 할 줄 아는 건 농사 지을 수밖에 없는데 농사 지금 막 더 이상 농사 수지가 안 맞아요. 내가 할 건 없어요. 지금까지 나는 평생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나 지금 내보고 죽으란 말이야. 사람들은 막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이런데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자신과 확신에 차서 진리를 말하는 말이죠. 히틀러가 그랬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망하고 지금 인플레 오르고 막 실업자가 수백만이야. 내가 여러분들을 이 멋진 아리아인들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겠다. 새로운 생활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없애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 10% 이루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한테 반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특히나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존재 또 아닌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까 그 레리 같은 경우였는데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도 나는 좀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지금 비록 내 처지가 지금 힘들지만 자 그런 사람한테 내 자신 없잖아요. 확신도 없고 그렇지만 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한테 나는 진리를 깨달았노라 라는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의 제자가 되면 나도 특별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빠지는 거죠. 내가 아주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나는 위대한 뭔가를 같이 역사를 같이 동참하는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같이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교주님, 그게 사기꾼이야, 나쁜 천하의 잡놈이야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나는 사기꾼에게 놀아난 어리석은 중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의심하면, 교주를 의심하면 내 지금까지 살아온 바쳐온 인생의 시간, 노력, 헌신 이게 모든 게 부정되니까. 그렇죠. 물거품이 돼버리죠. 그래서 불합리하고 무슨 데 아이고 저 돈 좋아하고 뭐 여자 모른 척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절대적 지주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신의학에서는 망상성 정신질환과 비슷하대요. 망상에 빠져가지고 사로잡힌 사람이 있죠. 내가 뭐 세상을 구원할 거야 이러다가 이제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요즘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있잖아요. 이게 치료하면 이제 우리 현실을 깨달으면 우리 생각에는 사회 복귀할 것 같죠.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뭐야?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나 망상에 사로잡혀갖고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라는 현실을 마주치는 거예요. 정말 그 현실은 너무나 잔혹하고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딱 다가온단 말이에요. 너는 한번 나 미친놈이었구나. 이래 되면 어떻습니까? 망상이 풀리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고. 마찬가지란 말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매달려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 그냥 끝까지 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종의 사도매직히지만 비슷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없으면 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I cannot living without you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되는 거게 되는 거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사라 쇼크 같은 사람이 이런 네. 교주들이 열등감이 무지 강하거든요. 열등감 컴플렉스 엄청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사실은. 자, 이 사람은 본래 꿈이 뭐냐면요. 도쿄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도쿄대 법대를 나와서 일본 수상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도 꿈 큰데요? 근데 그게 왜 보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수상이 되겠다, 정치인 하겠다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 사회를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은 왜 자기가 그걸 하고 싶느냐? 그게 일본 도쿄대 법대가 가장 들어가기 힘들고 수상이 가장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게 가능성이 적은? 좋은 거니까, 가장 센 거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좌절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엘리트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뭐 의사랄까, 학력이 높은 명문대 출신을 그렇게 중용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좀 과대한 소망이 현실에 좌절됐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는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자기 거기서 완전 왕 됐잖아요. 그 학교에서 완전히 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러면 현실에서 독교대 법대를 못 나오고 현실에서 내가 이제 수상이 못 될 바에는 종교에서 성자가 되자라는 걸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종교가 최고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거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깨달음을 누가 검증해 주는 데 있습니까? 시험 쳐가지고 독교대라든지 이런 데는 시험을 쳐야 되고 성적이 나오니까. 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없거든요. 나는 그냥 신하고 교류하고 있어라고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를 가지고 이제 방향을 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맹학교를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 에라스무스가 그런 이야기 했다는데 결국 맹인의 나라에서는 눈 하나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죠. 다 진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부자유한 사람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월감과 지배욕이 이제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자기가 직접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른 학생을 시켜가지고 이제 왕따를 시키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심리 조작 너무너무 재미있고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직접 누구를 괴롭히는 것도 뭐 가능하겠지만 네. 다른 사람을 시켜서 누구를 괴롭히게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네. 조종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재밌다 이거죠. 네. 그리고 종교의 외피를 덮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더 사람들이 이제 흥상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조종 당하기 쉬운 사람들, 흔히 말하는 그 빨려들기 쉬운 사람들 있죠. 네. 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조종을 심리 조작이 되게 쉽냐 이거죠. 첫 번째가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 말 그대로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 항상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이죠. 아까 이제 1부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릴 때 부모가 방치한다든지 아버지가 알코올 그 의존으로 계속해서 이제 변덕스럽게 행동하고 엄마가 변덕스럽게 행동하고 이런 항상 부모 눈치 보는 사람들이 의존하게 되고 네. 또 부모가 너무 과보해도 의존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걸 못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암시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암시에 걸리기 쉬운 사람. 암시? 흔히 말하는 체면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암시에 강한 사람, 암시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은
그 이제 전문용어로 피암시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뭐라고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면 그 얘기가 진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들.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그러니까 귀가 전에요 얇은. 다 저야. 또 세 번째는요? 아니 그러니까 타인의 말을 어떤 진실로 받아들이고 흔히 말하는 막 신앙심이 깊고 미신 이런 것도 잘 받는 사람이 있죠. 우리 정영 씨는 진짜 반대죠. 저는 완전히 그쪽이랑은 안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체면에 걸리기도 쉬워요. 진짜 저 어렸을 때 분신사바를 반에서 진짜 잘한다고 소문났었거든요. 분신사바가 서로 이렇게 손 잡고 네. 가운데 볼펜 놓고 이거죠? 네. 이거 분신사바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학교에 수학 선생님 나이를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에서 분신사바를 해가지고 저 선생님 몇 살이냐고 했는데 그걸 했는데 맞춘 거예요. 진짜? 네. 어렸을 때. 이거 어떻게 맞춰요? 아 숫자로 이렇게? 뭐 걔가 58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선생님 진짜 58이에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만약에 지선 씨가 글을 할 때 사실은 그 선생님의 미묘한 변화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십만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동시에. 우리는 그걸 이제 그 의식에서 걸러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그런 미신에도 잘 빠졌다는.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어떤 선생님이 그 자기가 체면하고 이 사람들 이게 심리를 꿰뚫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들이 뭐 누가 동전 가진 사람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선생님이 저를 노려볼 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게 결국 보면 지금 보니까 암시에 걸린 거예요, 사실. 암시에 걸린 거예요. 네. 암시에 걸린 거. 내가 이제 너희를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 선생님 노래 보면 갑자기 머리가 막 아파지고 이런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암시성인 거죠. 눈만 보면 따가라 이런 사람도 있어. 내 눈 똑바로 봐. 근데 이제 세 번째 심리적으로 걸리기 쉬운 게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있을 때는 암시에 걸리기 쉬워요. 내 상황 자체가. 네. 내가 지금 너무나 극단적으로 지금 몸이 아프다든지 맞아. 막 갑자기 내가 가족이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공경을 처하면 이럴 때는 결국은 심리가 되게 쉽습니다. 의지하기 쉽죠. 네. 그리고 현재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과거의 스트레스. 어린 시절에 그 불안정한 환경에 자란 사람들은 불안을 참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참아내지 못하고 네. 불안을 참아내지 못한 사람이 타인의 지배를 받기 쉬워요. 독일 사람들, 네. 나치 히틀러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놀란 게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은 정말 그 불확실성을 잘 참아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리에 높은 사람들끼리 모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속이줄 사람이 집에 안 온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모임 가서 그 압력을 받잖아요. 가만히 서로 이거 멀뚱멀뚱 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불안하고 불확실성 높은 사람을 먼저 놨어요. 자, 합시다. 뭐, 이 소리 인사합시다. 저는. 그런데 높은 사람은 서로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먼저 버티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기를 기다리거든요.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절대 한 시간씩 버텨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딱 자기끼리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저렇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요. 불확실성 안 받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말하고 싶잖아요. 자기 속에, 제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안 해요. 딱 참아내요. 누군가 와서 소개를 해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영국에 작년에 사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그 우리나라에 김대중 대통령 초청해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야기 나누다가 약간의 조금 완전 정치인데 약간의 정치인 이야기가 딱 대통령이 끄집어내니까 갑자기 딱 말을 끊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 민망한데 말을 안 해. 딱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 부정 어떤 것도 나는 말하면 안 된다는 프로토콜이 이제 그게 안에 그 왕가의 예법인가 봐요. 내가 이제 현실 정치 개입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 되게 사람들이 민망한데 민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딱 참는. 그럼 못 참아내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오히려 더. 막 서로 막 몸이 달아지는데 이런 경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조정당하기 쉬운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런 좀 이제 좀 그만하세요. 네, 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사람들 그리고 피암시성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 사람들 그래서 불안과 불확실성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심리조각 되기가 쉽다. 저는 뭐 저를 조정하는 게 있다면 뭐
사과 정도 아닐까 네. 싶네요. 사과로는 할 수 있나요? 사과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거는 좀 못 견디겠어요. 네. 그 꿀사과 네. 이렇게 막 씹자마자 이렇게 막 물 흐르는 꿀사과. 영주 은하수 사과입니다. 네. 네, 제가 안 그래도 영주 얼마 은하수. 전에 주문해서 드시고 계시죠? 네, 먹고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딱 오면 어차피 이제 혼자 먹으니까 이게 많이는 못 먹잖아요. 네. 그렇다가 상온에 그대로 밖에 놔두면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거에 묶어서 네,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네. 아주 아삭아삭 사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영주 은하수 사과 지금 빨리 주문하셔서 한번 네. 드셔보시면 왜 정프로가 저렇게 영주 은하수 사과를 노래를 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영주 은하수 사과. 물론 사과즙도 배즙도 도라지즙도 있습니다. 저는 사과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네. 근데 아까 그 말씀 처음 이제 주셨을 때 네. 그 파블로프 얘기 네. 좀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 네. 언제 나오나 매우 궁금합니다. 파블로프. 그러니까 이 파블로프 개를 하기 앞서 가지고 체면수라고 세네 기술을 같이 가야 되는데 네. 그거 지금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그러면 파블로프를 바로 들어가죠. 아,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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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체면수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심리 조절할 수 있다. 네. 은행 강도도 시킬 수 있고 사람을 죽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951년에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게 알려졌어요. 그다음부터 미국과 소련에서 본격적으로 일종의 심리 조작 연구에 돈을 대고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상당한 정도까지 이제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근대적인 심리 조작의 시작은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파블로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일종의 행동 심리학이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파블로프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무의식이랄까 뭐 체면하고 암시하고 뭐 그런 게 뭐 복잡하게 하느냐 그런 거 하려면 뭔가 좀 뭐 의식이나 마음이나 이런 거는 계량화시키기 힘들잖아요. 네. 다 필요 없고 행동을 조정하면 된다는 거죠. 인간은 결국 행동 아니냐 이거죠. 자극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반응, 행동을 이끌어내면 되는 거지. 뭐 복잡한 체면수를 배우고 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판단해 가지고 이제 시작되었고 이게 소련에서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이 행동 심리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근과 채찍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과 인격을 싹 없애버리고 네. 그래서 뇌를 다 씻어내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결국 뭐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소련이 사회주의 체제가 되었으니까 일반 국민과 구세력의 사상을 개조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자, 이럴 때 이반 파블로프라는 천재 생리학자가 등장해가지고 먹이를 주기 전에 배를 울리면 개가 침을 흘린다.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너무 유명하죠. 네. 자, 근데 그걸 알고 나서 레닌이 부른 거예요. 야, 불러가지고 야, 지금까지 연구한 거 한번 보고서를 써봐 된 거죠. 그래서 크렘린 궁에 특별히 우리 집에 청와대에 머물면서 석 달간 4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레닌이 하루 만에 다 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네. 그런 다음에 파블로프를 불러가지고 자네를 통해서 우리 사회주의 혁명의 미래는 보장되었어 하면서 이제부터 돈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연구하고 자금 대주겠다. 그리고 해외도 네 마음대로 갔다 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먹이를 주기 전에 배를 울리는 걸 조건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건을 형성하면 결국은 우리가 벨소리는 생리 반응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을 형성해 놓으면 생리 자극, 침을 질질 흘리는 이거를 결국 일으키게 된다 이거죠. 말 그대로 이거를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동을 조작하는 거죠. 이게 네. 행동 조작이에요. 자, 이거는 결국은 파블로프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지하철을 탔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지하철만 타면 내가 이상해, 몸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런 거하고 연관되는 거죠. 내가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선생님한테 갑자기 막 혼쭐이 났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 영어책만 보면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영어도 하시고. 징크스 같은 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조건 형성. 그렇게 만들어진 거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자기의 행동을 조작하는 거죠. 나는 이거 아침에 내가 시험 치러 갈 때 미역만 보기만 해도 나 이거 안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인간은 스스로 아니면 어떻든 네. 행동을 조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잘만 활용하면 좋게 쓸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음악만 들으면 일이 잘 풀리더라. 긍정적으로. 그래서 내가 시험 치러 갈 때 일부러 만드는 거죠. 나는
모차르트 음악만 들으면 그날 기분이 좋아지고 일이 잘 되더라. 그럼 빨간 반스를 입는다든지. 그거 똑같습니다. 나는 빨간 옷만 입으면 나는 막 뭐 잘 되더라. 돈이 벌리는 거. 네, 그거 똑같습니다. 네. 안정제로도 이제 작용이 되는 거죠. 네. 안정감을 주는 조건 형성도 되고 불안감을 주는 조건 형성되는데, 자, 근데 사실 파블로프는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1차원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정말 세뇌와 관련해서 중대한 발견을 하거든요. 네. 자, 요거는 벨 소리를 듣고 먹이를 줄 때 마찬가지로 침 흘리는 거는 등가적 단계라고 봐요. 등가. 같은 이제 이퀴벌런트 하는 거. 우리 등가 교환하듯이. 네. 벨 울리면 침 흘린다. 동등하죠. 자, 그런데 일단 그렇게 조건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런 심을 해본 거예요. 배를 울린데도 먹이를 안 주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뒤죽박죽으로 해보는 거죠. 배를 울릴 때 어떨 때는 먹이를 줬다가 안 주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이제 이 개가 혼란 상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작은 벨 소리에 강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이제 벨 소리 들어도 침을 안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역설적 단계거든요. 역설적. 이미 한번 조건 형성이 돼도 흔들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세뇌의 이게 첫 번째죠. 세뇌는 첫 번째 자기가 기본 갖고 있던 가치관 신념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흔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충분히 역설적 단계에 인간을 두고 뒤죽박죽으로 막 계속 하면 사람이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막 어떻게 할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익숙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든지. 그렇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진다든지 막 이상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일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측된 사건은 아무리 그게 안 좋아도 안정감을 주거든요. 우리 예기 불안해하죠. 한 대 맞으면 아플 거야라고 생각하면 맞으면 그래도 좀 나아요. 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하고 무방비 맞으면 진짜 데미지가 크거든요. 경제에서도 이 말 많이 하잖아요, 맞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측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빅터 프랭클은 예기 불안, 그 무대에 올라가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거 사람한테 치료하는 방법이 그 역설적 치료, 예기 불안을 쓰거든요. 너 차라리 침대에 올라가서 내가 빨갛게 될 거라고 생각해라. 내 얼굴이 더 빨갛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오히려 안 빨개지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예기 불안을 미리 얘기하고 있으면 불안 치료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나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연설을 해야 돼요. 나 말 오늘 최고로 많이 더듬을 거야 라고 하니까 오히려 안 더듬으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예기 불안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데미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불안하게 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불안감이 있죠.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타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권력자든 이런 사람들,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지배자들이 왜 변덕을 부리냐, 이것 때문에 부리는 거예요. 예기치 못하게. 그렇게 이 사람은 꼼짝 못 하거든요. 지배자가 나는 이거 하면 이거 상 준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상을 안 주고 갑자기 벌을 주고 이러면 사람들 미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자기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의존적인 사람을 조종할 때 절대 규칙성을 주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제 후배가 아주 바람둥이에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여자친구를 그렇게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아침에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말이야. 너무너무 어제 술을 많이 마시고 힘들어. 자기가 술 많이 마시고 힘든데 너는 그런데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나한테 죽이랄까 이런 것도 안 꾸러 그냥 막 화를 내요. 그럼 여자친구라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조퇴 내고 와서 막 갖다 줘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술을 마셔갖고 지금 내가 좀 몸이 안 좋아 이러는데 그러면 여자친구가 나 지금 그러면 죽을 사들고 할까 이러면 너 미친 거 아니냐고. 지금 직장 다녀야지 뭐해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혼돈시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정치 어떻게 이용을 하나요, 이제? 파블로프? 그러니까 그 단계, 지금 바로 이 혼란기에 이 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이거 사람을 이제 세뇌시킬 때 이런 단계로 뒤죽박죽 만들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항상 준비가 돼 있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멋대로 하는 게 권력이든 세뇌든 핵심이에요. 제멋대로 하는 거, 주변 사람한테. 근데 대중은 알면 안 되죠. 대중한테는 항상 일관된 메시지. 항상 일관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이제 정치인이고 주변 사람한테는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속은 줄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은 발발발 떨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도대체 언제 불효령이 떨어질지 모른다. 오늘은 막 화를 냈다가 내일 갑자기 잘해줬다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단계. 근데 요거는 이제 세뇌를 위한 기초 단계고 이제 세뇌를 하려면
등가적 단계, 역설적 단계를 넘어서 초역설적 단계로 가야 돼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24년 파블로프의 실험실이 있는 레닌그라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죠. 네. 여기에 홍수가 났거든요. 홍수가 나가지고 파블로프 실험실이 물에 잠기게 됐어요. 네. 그럼 실험실에 있던 실험용 개들이 다 이제 익사 직전에 갔단 말이죠. 완전 죽을 뻔했는데 그 조수가 정말 막 가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가 개들을 간신히 구해냈어요.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할 거 아닙니까?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묘한 일이. 네. 벨 소리를 들어도 개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반응을 안 해요, 벨 소리 들었는데. 예전에는 벨 소리 듣고 반응을 했잖아요. 네. 근데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충격적인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트라우마가 됐는지 이제 그 조건 형성이 한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 그래서 실제 파블로프가 다시 한번 이제 실험을 한 거죠. 네. 똑같이 개 우리에다가 물을 흘려보내갖고 개가 죽기 직전까지 갈까 끈져내고 다시 이제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 역시 또 조건 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다시 이제 조건을 만들어서 그 습관까지 만들고 만들어냈는데 다시 또 한 거죠. 죽을 뻔하게 만든 거죠. 그게 또 없어지는 거예요. 죽을 뻔하면 리셋이 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오히려 성격까지 정반대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온순하고 얌전한 개가 완전히 막 이 폭력적이고 야만 나쁘게지고 난폭한 개가 얌전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극단적인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니까 이전의 조건 형성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극단적으로 사람을 몰아버리면 이전의 행동 양식이나 가치관이 예를 들어 가지고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극단적으로 반대까지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실험으로 증명된 거죠. 왜 그러지?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리셋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워낙 네. 이제 충격이 크면. 네. 근데 반대로 가기도 한다고요? 극한 상황에 몰리면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좋은 의미의 가치관은 반대로 갈 수 있고 나쁜 의미의 가치는 반대로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극한 상황에 몰리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탑재해 있는 나의 신념, 나의 믿음, 나의 행동 체계가 하나도 작용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 지금까지 아예 새로운 이제 내 운영 체계를 바꿔버리게 된 거죠. 도스에서 윈도우로 타버리는 거죠. 그 OS 체계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착한 애는 나쁘게 되고 나쁜 애는 착하게 되는 거야. 내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죽을 뻔했네. 에이, 나 이제 막 살래. 나쁜 놈은 내가 이렇게 살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구나. 나 이제 착하게 살래. 이런 식으로 바뀌는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딴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서 가치관이 바뀐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뭐 그렇죠. 예전에 어떤 분은 정말 이웃을 위해 살고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그 극단의 배신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부터 막 천하의 바람둥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막 난하게 노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막 바람둥이 되고 막 맨날 사람들 괴롭히고. 그 영화 다크나이트에 그 누구죠? 컵인가 그 시장 되고 했던 그 사람이요. 그 얼굴 얼굴 반쪽. 반쪽. 네. 그것도 완전 그런 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봐요. 근데 극단상에 몰려가 다 바뀌느냐? 여기서 이제 다 바뀐다고 전제를 해야겠죠. 행동과학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빅터 프랭클이나 여러 가지 보고 있으면 어떤 극한 상황 와도 안 바뀌는 성자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콜베 신부. 강제 수용소에서 내가 저 사람 대신 죽을게 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한 10% 정도는 있다고 봐요. 네. 10%. 어떤 상황에도 진짜 그 사람은 막 사람 목에 칼을 꽂아도 똑같은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조그만 상황만 바뀌어도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 하는 사람이 또 한 10%가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100% 바꾸는 사람도 그렇게 항상 나오고, 갑자기 사회가 지금 갑자기 우리 사회가 무정부 상태가 됐다 칩시다. 멀쩡한 사람 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 들고 다니고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 나올 거예요. 그거 반드시 있어요. 그게 항상 그 퍼센트가 10에서 20%는 항상 있다고 봐요. 네. 신기하다. 자, 그러니까 이 세뇌가, 자, 이 파블로프가 이 과학이에요. 네. 이제 세뇌를 하고 가치관을 완전히 거꾸로 만들려면 결국 극한 상태로 몰아야겠다라는 게 된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뇌 목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기법이 발전하는데 사람을 극한 상태로 몰아넣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나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끊이면 자다가 깨우고 난리치는 거예요. 잠을 하여튼 못 자게 항상 만성적 수면 부족. 그 다음에 먹는 거를 정말 부실하게 주는 거예요. 영양 부족. 그런 다음에 사람들하고 전혀 말 못하게 해요. 고독하고 단절되는 환경. 그리고 단조로운 행동만 시키는 거예요. 절대 다른 행동 허용 안 해요. 그냥 벽 앞에 그냥 가만히 서서 한 몇 시간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행동 못해. 조금이라도 해야 한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생활. 언제는 밥을 1시간 먹고 나서 1시간 뒤에 갑자기 10분 후에 밥을 또 주다가 갑자기 10시간 지나도 밥을 안 주고 막 그냥 뒤죽박죽인 거예요. 잠을 어떤 때는 재웠다가 또 안 재웠다가 막 어떤 때는 불을 켰다가 껐다가
사람을 막 그러니까 도저히 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그런 다음에 자존심 박탈하는 거죠. 너는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야. 너는 한마디로 정말 인간도 아니야. 너는 정말 조국과 민족의 배신자고 너는 뭐 프롤레타리아 인민 대중의 역사의 적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부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그래 쓰레기입니다. 자아 비판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폭력도 가하고 한 번씩. 그것도 사람들 쓰고 조리돌림 있죠. 딱 앞에 세워놓고 막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전 그렇게가 굴욕적인 체험을 주고 고통스러운 생활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 이래도 참을 수 있어 라는 고통, 굴욕, 불안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게 종교하고도 비슷해요. 그 수행을 할 때 도를 얻기 위해서 스승들이 막 그 얼마나 몰아붙입니까? 그냥 너 막 때리고 그냥 뭐 물만 3년 길어라. 너는 뭐 이렇게 혹독하게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를 가려면 아무 도움이 못 되니까 갓난아이처럼 너를 무력하고 느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언어 도당, 언어가 끊기고 새로운 체험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해탈하고 세뇌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기존의 가치는 없애야 되니까. 기존의 가치가. 약간 뭐 조금 비슷한 게 군대 훈련소 가면 네. 엄청 굴리고 잠 안 재우고 막 뭐 좀 육체적으로 하여튼 네. 약간 극한까지 좀 네. 몰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하여튼 머릿속에 약간 좀 텅 비어버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넣어주는 네. 걸 이제 바로 받아들이는 그렇습니다. 준비가 좀 되는 거지. 바로 이 파블로프의 이것들이 이제 세뇌의 어떤 기본 원리가 되었고 네. 이것들이 바로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그 스키너 우리 말 그대로 비헤이비어리즘 그 행동주의 심리학 네. 이 스키너에게 가서 어떻게 됐냐 나는 어떤 행동이라도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람의 인격조차도 원하는 대로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한 거죠. 이 사람은 간단해요. 짐승하고 똑같죠. 네가 예를 들어 갖고 요거를 계속해서 굴리면 먹이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학습이 돼 갖고 긍정적 강화. 요 행동을 하면 나에게 먹이가 나오니까 그래 갖고 이제 계속 물리게 되고 또 이걸 하면 뭔가 벌이 나온다. 갑자기 막 전기 짜릿하다. 그러면 이 행동 안 하게 되고 부정적 강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학습이라고 하죠.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학습이다 이거죠. 긍정적 강화 학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잘못된 행동을 꾸짖고 실패한 언니를 파고들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죠. 뭐하러 감정을 소모하고 뭐 머리를 소모하냐 필요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학습만 계속 시켜. 그냥 너가 하여튼 이 행동을 하면 상을 주고 이 행동하면 벌을 준다. 그것만 하면 알아서 행동은 자동적으로 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한테 실험을 했다 이거죠. 생후 11개월 된 애한테 제가 보니까 하얀 지가 아니고 하얀 지 인형이겠죠. 하얀 지 인형을 주고 함께 놀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가 너무 좋아한다 이거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하얀 지를 주고 나서 갑자기 막 그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나 막 무서운 음악들 이걸 틀어주거든요. 그다음부터 이걸 몇 번만 들려주니까 그다음부터 애한테 하얀 지 인형 딱 주니까 애가 울상을 타는 거예요. 봐라 이거죠. 금방 바꾼다는 거죠. 사람의 행동을.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그러니까 사실 너무 무시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대로 교도소에 가서 한 거예요. 적용을 한 거예요. 실제로 했어요? 네. 교도소에 가가지고 재수행동을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조작하면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랬는데 긍정적 강화는 좋아요. 상을 주는 거. 근데 부정적 강화하면 예를 들어 갖고 막 독방에 가두고 몸을 완전히 막 움직이지 못하게 우리 예전에 나의 총을 쏴라 그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 형제 그 유타주에서 네네. 나에게 총을 쏴라 해가지고 어릴 때 그 정말 뭡니까 소년원 가고 그 감옥 가서 그 더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면서 더 오히려 반사회적인 인간이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때 그 보면 진짜 이 미국 감옥에서 그 몸을 구속하고 독방에서 그 가혹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치면 가혹한 그 방송국하고 이런 거 착용하고 몸 옴짝달싹 못하고 대소변도 그냥 보게 미국 그 당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니까 이거는 인권 침해다. 그리고 반발이 더 심해지고 결국 실패했어요. 이거는. 네. 그리고 정신병원에 도입돼 갖고 환자가 반항할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섭죠.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그런 거예요. 반항에 전기 충격 하는 거죠. 그럼 반항 안 하는 행동으로. 네네. 그러니까 비인간적으로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비판을 받았고, 근데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1950년대 말 그대로 이런 파블로프와 스키너의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이전부터. 헝가리에서 1948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헝가리 그 당시 추기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톨릭 추기경이었는데, 추기경 비서가 갑자기 납치가 되어버렸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기관원에게 납치가 됐어요. 5주일 뒤에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갑자기 눈빛이 다 완전히 상어 눈빛처럼 뭔가 맛이 갔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빠진 표정 하더니 갑자기 지하실 내려가가지고 기관원 데려와서 여기 파라고 된 거예요. 파니까 추기경을 고발하는 막 그 비밀 서류가 그렇게 잔뜩 있는 거예요. 그 극비 서류 있잖아요. 좀 네. 로마 바틴칸하고 교환하고 자유세계 교환은. 그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 사람은 정말 아버지보다 추기경을 더 따르고 그런 사람이 추기경을 배신했다 된 거죠. 근데 더 놀랄 일이 5주 뒤에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추기경이 이제 잡혀갔거든요. 국가의 배신자가 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주 정도 있다가 이제 추기경이 재판에 나왔어요. 네. 재판에 아닌 추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나온 거예요. 추기경도 추기경이요. 안절부절 못하고 눈꺼풀은 반쯤 내려앉았고 말투가 완전 기계적이고 말도 제대로 말 못하고 침묵하고 그렇게 교양이 넘치고 지능이 넘치는 추기경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면회를 추기경 어머니가 갔는데 어머니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인지도. 그 자기 의식과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CIA는 처음에 어떻게 파악했냐면 이건 체면을 걸었다. 그래서 추기경의 체면 건 사람이 독일 교수하고 헝가리 체면 술자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야기는 체면으로 재판까지 이게 갈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사건인가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중국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포로들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미국 포로들이 그때 세뇌됐다고 하거든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만추리안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중국에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미국에 온 사람이 결정적일 때 이제 그 세뇌가 작용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후보를 암살해라. 그 이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영화로 다룬 게 있었거든요. 사건에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미국 병사들이 돌아와서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잡혔을 때는 뭐 잡혔으니까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돌아와서도 지금 우리 조국 미국이 세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북한을 상대로 세균을 떨어뜨리는 이런 야만적이고 빈도적인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세균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고요? 누구?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 했다고 보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했느냐? 결국은 일종의 세뇌가 됐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추기경도 그렇고 사실 스탈린 차의 재판에서도 재판 받는 사람 있죠. 제국주의의 스파이다. 자기 다 인정을 해요. 전부 다. 나를 빨리 채용시켜달라고 해요. 나를 빨리 채용시켜달라. 저희들이 예전에 배웠을 때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부활인 재판이라고 유명한데 자기가 한마디로 간첩질을 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단 말이죠. 공산당은 무오류다. 잘못 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 나를 스파이로 했는데 내가 만약 인정해버리면 내가 만약 아니라고 하면 당의 깃발을 내가 흠집을 낸다. 오물을 뿌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혁명을 위해서 내가 내 희생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진짜 적극적으로 심리 조작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간첩이요. 내 빨리 죽이세요. 나는 진짜 스파이입니다. 내 빨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혁명의 투사들이 그렇게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고발하면서. 그럼 뭐 어떤 식으로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포로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전쟁 포로 면담 결과 이제 그 보고서가 아주 나중에 공개됐지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 소련에서 이제 해서 중국에 다 온 거지만 1단계 어떻게 하느냐? 저항을 없애고 태도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는 1단계는 4주에서 6주 동안 외부와 차단해가 혼자만 장기 구금을 시키는 거예요. 독방에 가둬요? 그리고 아무 면담도 신문도 아니에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아, 이거 이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나 있다는 거죠. 이러다 나 영영 미화되는 거 아니야? 나 포로인데. 아니면 나 지금 사회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아무 면회도 안 되고 나 가족들이 알까? 나 혼자 있을 때 데리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대로 영원히 갇히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네. 한동안은 그렇게 만들고 6주 정도, 4주 정도. 그리고 하는 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자리 벽만 향해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 그 예전에 군 감옥 남한산성이라는 군대 감옥에 가면 그 철창 들어가서 그냥 딱 정자세에 앉아만 있어야 돼요. 말도 못하게 말하면 난리 두드려 맞고 그냥 영창 같은 데 가면 그렇죠. 네. 자, 그런 식으로 하고 어떤 다른 행동도 하면 안 돼요. 이거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머리 긁는다든지 이러면 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질문에도 대답도 못 하는 거야. 무조건 너는 항상 그냥 딱 시키는 것만 딱 이것만 해야지. 말도 하고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방에는 창문도 해설도 없어요. 전등만 24시간 켜져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식사도 30분 뒤에 나왔다가 한 달 뒤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러니까 밥도 형편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체력도 떨어지고 정신력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감이 다 사라진 거예요. 시간 감각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면 환각까지 본다는 거예요. 심하면. 이 도대체 뭐지 이 세상이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나와요. 2단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완전하게 지배하고 조정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자, 이런 상태로 만들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원하는 답을 절대로 하여튼 가르쳐 주지 않아요. 2단계에서는 뭐냐면 정치범이나 사상범 들어왔잖아요. 제목을 절대로 안 가르쳐 준대요. 제목을.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 혐의를 안 말해 준대요. 자, 너 죄를 내가 알렸다. 원님 재판은 너 죄를 내가 알지. 다 써. 앞으로 네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 태어나부터 지금까지 다 써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말도 아니고 글로 쓰라고 해요. 왜? 글로 써갖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렇게 썼고 왜 지금 써? 글로 쓰는 거예요. 글로 써야 돼요. 사실은 공안 예전에 수사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잡혀가면 계속 글로 쓰게 해갖고 쪼개서 틀린다면 이거 틀렸잖아. 맞고 또 써. 원하는 대로 다 써줘야 되는 거야 나중에. 자, 글로 쓰기 시작하고 뭐 구체적인 재상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모든 거 다 틀어놔 이런 거야. 자, 다 써 모든 거. 종이는 많아, 연필도 많아. 그냥 무조건 써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도 이런 거 하잖아. 전 좀 억울합니다. 저 진짜 이런 거 한 적도 없는데 이거 쓰잖아요. 그리고 딱 있잖아요. 그런 내용. 보는 앞에서 북북 찢어버려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다음에 하여튼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절대 이 핵심 중에 하나가 북북 집에서 뭘 잘못했다 말도 안 해줘요. 이건 사실은 대기업 오너들이나 그 수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대기업 오너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고 할 때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오잖아요. 1차 보고서. 딱 보고 갑자기 북북 찢어버리고 아니면 전부 다 X표 쳐요. 여기다 갑자기 X 치고 그냥 줘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X.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원하는 게 뭐지? 이런 식으로 딱 비슷해요. 사실은. 사람을 조종할 때는 그런 식이에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빌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주도권을 그래야 잡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끊임없이 쓰라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앞에 거라고 뭔가 잘못된 게 나오고 다른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면 대소변이 나오고 생리장이 나와도 화장실을 안 보내줘요. 그 자리에서 또 오줌 누게 하는 거예요.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하면 몇 시간씩 손들게도 해요. 이거 말이야 너희 뭐야? 손들게 하고 그다음에 자존심 짚어. 너는 대학 나온 놈 맞아? 너는 초등학교보다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너 개새끼보다 못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특히 엘리트일수록 유리멘탈이라고 다 무너지거든요. 옛날 수사받으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그 뭐 정부에서 공무원이나 이제 고시 걸렸고 명문대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데 한 사람들이 수사받으러 갔다가 모욕감에 못 이겨가지고 그 뭐 투신 자살한 사람도 있고 한강다리 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모욕감 갑자기 막 일단 뭐 옷을 할딱 벗기죠. 아니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죠. 옛날에. 네. 그리고 뭐 빤스 한 장만 입게 하면 일단 그거부터가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내가 이게 누군가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다 벗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예전에 이제 김근태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홀딱 벗기고 이제 그런 고문복을 하라 했대요. 그 보면 근데 고문복에 피자국 묻어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거 입히는 거예요. 야, 너 입은 사람이 몇 명 죽었어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고문복 입히면서 사람이 위축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거 위축될 때 보면 딱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 시기가 그 시기하다. 이런 식으로 막 모욕을 주고 이런 거. 아니, 사람이 지금 그런 식으로 막 사람의 진짜 자존감, 자신감, 인격적인 모욕, 막 몸에 대한 모욕. 그런 식으로 만든 사람을 그렇게 교육을 이제 그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자신이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다 하면 칭찬하고 역시 글 잘 써. 야, 넌 진짜 역시 엘리트는 다르구만 하면서 담배도 주고 커피도 주고 또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을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수없이 되풀이하다 보면 이제는 뭐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담당 조사관님이 뭘 좋아할까? 이거에 초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써야지만 이 사람이 좋아할까? 그리고 근데 그 단계에 가다가 또 어느 단계는 어떻게 하면 또 칭찬과 벌이 또 번덕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또 저번에 칭찬해주고 커피 줬는데 이번에 갑자기 또 때리는단 말이죠. 저번엔 이걸 가지고 막 벌을 주는데 이번엔 또 커피를 주네? 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인제는 뭐 욕먹, 논리, 일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복종만 하면 되구나.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뭐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되는데 쓰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만나가지고 간첩질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 만나가고 돈을 받아가 줬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난파간첩 누구를 만나가 돈을 수령해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그 해갖고 그 돈을 어디 넣고 나왔습니다.
라고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중요한 건 논리 일관성 내가 그날 그게 있어. 그 중요 그냥 시킨 대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이죠. 다 필요 없고 뭐 죽든 말든 모르겠고 이제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돼요. 이 지루하게 매일 수십 번씩 쓰는 건 못하겠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내를 뭐 죽이는 막 모르겠다 막 빨리 끝나자. 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복종하지 않으면 이 신문이 안 끝나니까 막 그냥 시킨 대로 다 쓰겠습니다. 저는 간첩입니다. 저는 스파입니다. 저는 뭐 누군가의 지금 협박을 받았습니다. 다 그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 재물이 된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스로 사실을 조작하고 그 사실을 신문한 사람이 믿게 하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가 진짜 그 죄를 지었어라고 납득을 시키는 거죠.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 가지고 본인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의식도 없어요. 아, 내가 살아가려고 이거 쓴다. 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 과거를 창작해내는 거예요. 네. 그 자기가 믿는 거예요.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포로들도 자기 부대나 조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막 그냥 사실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실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파블로프와 스키너에서 보여준 거죠. 약물도 필요 없고 체면도 필요 없고 행동 심리학적 조작으로 충분히 사람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것들에 바탕해가지고 미국 정신과 의사 로버트 제이 리프튼이라는 사람이 바로 사상개조와 전체주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근데 이게 바로 사실은 1950년대 이 책이 이제 나왔는데 컬트 종교가 이거 그대로 본받아하고 있어요. 이 단계 8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환경을 조절한다. 외부 정보나 사람 접촉을 차단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신비성을 조장하는 거죠. 당이나 지도자가 신과 같이 되고 이 컬트 같은 경우도 우리 스승님이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순수성을 요구해야 돼요. 네. 이제는 절대선 아니면 절대 악밖에 없다. 우리가 들어온 사람이 선하고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악한 존재다. 너 지금까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냐. 우리를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불순한 과거를 비판해라. 비판할수록 너는 깨끗해진다. 라고 이제 계속 순수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아 비판. 자아 비판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섯 번째는 뭐냐. 이건 이제 사회주의 이야기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미신이지만 오로지 우리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만 이것은 신성이다. 이것 빼고는 다 과학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회주의 이념, 당은 무조건 절대 불멸이다. 나머지는 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되 당과 지도자, 위대한 수령과 지도자 동기는 무조건이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해진 말만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언어를 정해진. 제한을 하는군요. 해방, 인민 이렇게 써야 되고 나머지 또 다른 말은 자본가, 부르주아, 제국자 이분법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분법.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언어가 결국은 가치관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일곱 번째는 항상 이념이 개인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컬트 종교 똑같죠. 네 삶보다는 우리 교주님이 높고 우리 당이 높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당의 교리에 일치하는 것, 교조의 생각에 일치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영적으로 발전한 삶이고 사회주의 투사의 삶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바로 생존 불허의 사고방식.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이 당의 이념과 일치한 존재만 살아갈 수 있고 지도자에게 복종한 사람만 살아갈 수 있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 다 죽어야 돼. 나머지 다 처형한다 이거죠. 그래서 빨리 사상 개조가 되지 않으면 처형당한다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당시 이런 처벌을 내려요. 사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든요. 네. 사형, 단 집행유예 2년. 사형인데 그 사형의 형을 2년간 유예한다. 네. 너 2년 동안에 완전 무기한 사회주의가 되면 사형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바로 파시즘이든 사회주의, 이제 흔히 말하는 현실 사회주의의 그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스탈린주의, 그리고 컬트 종교가 같다는 걸 밝혀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리포트는 이걸 밝혀내니까 이게 컬트 종교가 이걸 다 따쓰는 거예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이게. 이게 정말 딜레마예요. 이걸 다 따라가고 더 정교해지는 거예요. 또 CIA도 그걸 정교해가 그러면 차단하는 것을 꼭 그렇게 교양소 보낼 필요 없이 더 과학을 이용하는 거죠.
돈을 대어가 연구를 시키니까 감각 차단을 시키거든요. 체인버라는 직육면체 캡슐이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면 이제 들어갈 때 소리가 완전히 차단돼요. 외부 소리가. 그리고 유리로 된 금중 고글을 써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듣고 보고 이런 게 없어요. 손과 발도 판자로 만든 스펀지 통에 나가고 다른 물건 접촉이 안 돼요. 아, 감각을 완전 예, 통제해요. 예. 그리고 누운 비계 같은 경우는 화이트 노이즈죠. 샤 하는 소리만 나와요. 감각적 자극은 차단되고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 상태에서 하여튼 원하는 만큼 돈 많이 준다. 이거 실험에 참여하면 돈을 뭐 요즘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하루에 200만 원씩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단 말이죠. 그 대신 식사나 용변은 원하면 할 수 있다. 내가 뭐 밥을 배고프다. 대소변을 보고 싶다. 이거는 가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계속 그 차단당 상태로. 자, 근데 실험을 했단 말이죠. 하루 버틴 사람이 없어요. 이틀을 못 버티고 24시간 버틴 사람이 한 11명 반 정도 버텼어요. 근데 문제는 이상한 일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동차 몰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내고 한 사람은 화장실을 뭐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을 조리 있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야,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 식당 가야죠. 뭔데? 밥을 먹으면 돈이 있어야 돼요. 아닌데? 뭐 라면을 먹어야 되나? 아닌데? 집에 가야 되나? 아니 식당 가야 막 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실험 시작한 지 20분 만에 환각 보고 한청을 듣는 거예요. 20분 만에? 20분 만에. 자, 여기서 이제 세뇌의 기본 기술이 나오는 거야. 감각을 차단하면 사람들에게 환상이나 피해 망상을 일으키겠네. 근데 그 다음 실험이 완전 세뇌의 신기원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이제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이 맥길 대학이 CIA 연구를 뭐 위장을 해서 그런지 이 맥길 대학이 바로 세뇌 연구에 완전 거점이 됐어요. CIA가. 네.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예요. 네. 이게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그라운드 브레이킹, 에폭 메이킹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화이트 노즈 대신에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들려줘요. 처음에 민요도 들려주고 어린아이 6살짜리 아이를 상대로 하는 종교 이야기. 6살 아이 눈높이 예수님이 계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자, 그 들려준데 초현실적인 환상적인 이야기 그런 걸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그 ESP 있지 않습니까? 초능력 이야기 이런 거 들려줬거든요. UFO 이야기 들었군요. 이 사람 나왔잖아요. 들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지금까지 자기가 부정했던 그 UFO 초현실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유령까지 보는 사람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낸 거야. 감각 차단 상태에서 자극을 주면 인간의 정신이나 내가 평소와 다르게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믿게 되고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맥길 대학의 해부 박사는 이 실험을 중지하고 프린스턴 대학으로 넘어갔어요. 이 실험이. 자, 이래서 어떻게 냈냐? 기독교하고 이슬람교 이걸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기독교는 지루한 내용이 담긴 테이프고 이슬람교는 좀 재밌는 이야기다. 여러분 뭐 들으실래요? 반복해서 하니까. 아이고 재밌는 이야기 들을래요. 그 이슬람교를 듣게 해줬거든요. 들은 사람이 나오고서 전부 다 이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의 뇌는 내가 돌아가려면 항상 자극이 필요해요. 적당한 정보가 필요해요. 우리가 뭐 손으로 받고 듣고 보고 다 자극이 하는데 이걸 차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갑자기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뇌는 있잖아요. 정보가 부족하면 뇌는 정상적 기능을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뇌가 막 꿈을 만들어내고 환상을 만들어내요. 뇌는 감각이 차단되면 어떤 사람은 우리 낮에 너무 많이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꿈이라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잠잘 때 뇌가 자극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꿈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뇌에 들어오는 자극이 거의 극도로 부족하면 뇌는 어떤 정보라도 받아들이고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념하고 다른 내용의 정보라도 별다른 제한 없이 받아. 이거야말로 세뇌의 기본이죠. 다른 감각을 차단하면 네. 뇌는 뭔가 계속해서 정보를 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하고 반대된 것도 무조건. 그때 유일하게 들리는 어떤 정보가 있다면 그거는 쫙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네. 네, 그래서 바뀝니다. 와.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를 세뇌하거나 체면을 그렇습니다. 걸고 싶을 때는 이 사람의 감각을 차단시킨 다음에 나한테만 집중하게. 네. 그렇습니다. 좋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권력자 우리 라스푸틴 했잖아요. 라스푸틴이 왕후를 어떻게 꼬십니까? 자기만 상대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절대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상대가 정보의 제공원이 이 정보가 관해서 나만을 통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해 장벽 치는 게 당연한 거죠. 인해 장벽을 쳐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연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다른 사람을 차단하잖아요. 다른 남자 여자 못 오게. 왜냐? 다른 남자가 더 매력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매력적이야, 나만이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차단시키는 게 그 원리죠. 이걸 알려주셨으니까 써먹는 사람 많겠네요. 아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 강제적인 구속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좀 그래서 이걸 또 돌파하는 방법이 있어요. 돌파하는 방 어떻게요? 뇌파를 이용하면 되죠. 뇌파를 쏴주고 하면 이거는 이런 거 필요. 아니 이건 어떻게 사람을 이 상태로 유지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싫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뇌파를 예를 들어 착용 뇌파에 칩을 연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뇌파를 쏴줘 갖고 동결을 시켜내면 이 사람을 유도해낼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뇌 자극을 최소화시켜내면 세뇌를 시킬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의존성 인격장애 똑같은데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해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뇌가 과부하를 걸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부모의 과부하를 받은 아이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주체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네. 처음에는 강한 반발과 항의를 불러일으켜도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시비 판단 안 하고 그냥 다 네 떨어집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사기꾼들의 논리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당할 뻔했는데 무슨 일을 하자고 갔는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3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아닙니다. 또 3시간 동안 잔 1분도 저한테 시간 안 줘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자기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딱 이제 아니까 끝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내더라고요. 돈을 그런 식으로 한 10명한테 돈을 뜯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뭔 사업을 하는 거고 내가 이런 논리구나. 우리 같은 그 부끄러워서 안 되는데 했던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3시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와 진짜 강적이다 했는데 그게 기본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네네. 과부하를 중에 똑같은 정보를. 저희가 어쩌면 또 약간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네, 어떤 부분에서요? 1kg 커피 얘기를 너무 많이 혹시 한 건 아하. 아닌가. 과부하를 혹시 드렸나.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죠. 예, 워낙 또 맛이 좋으니까 네. 향도 좋고 하니까요. 1kg 커피 일당백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일당백. 네. 예, 앞으로도 많이 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벌써 오늘도 네. 예상했던 대로 예상하셨나요? 전 예상 못했거든요. 당했어요. 당했습니까? 네. 이미 뭐 1시간 반을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착안해가 기억을 그럼 다시 쓰는 기술도 나와요. 나쁜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 기술도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새로운 좋은 기억을 넣는 기술도 나오고 기억을 심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뭐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일단 그 반응 한번 보고 뭐 한 번 더 좋습니다. 하시고 네, 네. 그 이제 그 잠재 의식을 조종하는 참 재밌는 건 많은데요. 네.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저희가 그러면 우리 네. 시청자분들의 네. 반응을 보고 네네. 그 댓글과 조회수를 통해서 좋아요를 통해서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들을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못한 얘기도 오늘 좀 많고 그래서 네.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조종하는 거죠.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밀당을 하는 거죠. 네. 네.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들 아주 흥미로운 책. 네. 아, 주문하셨죠? 저는 주문했어요. 진짜. 네. 네, 그래서 한번 저도 한번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네, 마무리하고요. 네, 네. 네, 여러분도 좀 편안하게 주무시고 네. 여러분의 심리 저희에게 좀 맡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네. 재밌는 책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